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바로 군사 개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동시 패션으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 푸틴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그 철도와 가스관이 북한의 평양까지 연결된다면 최종 목적지가 부산까지 연결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러시아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소위 영닉슨 전략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후 전쟁의 이제 그 여파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 수십 년간 의존해왔던 중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품으로 뛰어든 거예요. 북러 동맹 조약이 체결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품으로 뛰어든 것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이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바로 군사 개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러우 전쟁과 달리 미국의 군인이 투입되는 전면전의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미국 군사력보다 약한 입장에서 대만 해협이 뭐 18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국은 본토에서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리함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러우 전쟁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군사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죠.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이 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글로벌한 미군의 군사력이 많이 분산될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만의 가까운 지역에 강력한 미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일본 열도에 있는 주일미군이거든요. 이 군대가 만약에 대만 전쟁에 투입한다면 그리고 그의 동맹군들이 투입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동시 패션으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과거와 달리 한미연합군이 북한 평정을 하게 되고 그 평정하기 전에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진행한다는 그런 이제 전략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걸 너무나 김정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 품으로 뛰어들어간 이유다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양상이 원래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변하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가 완전히 소진되어 갔거든요. 병력이나 모든 군사 무기들이 특히 이제 포병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포탄이 없어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려 수백만 발의 포탄을 북한에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군까지 파병된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럽 시장을 대체할 다른 대체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작년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베이징을 방문해서 소위 POS-2라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이제 의논하러 간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하고 푸틴이 협상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도입 단가 문제로 결렬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67억 입방메타 가스를 중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500억 정도를 더 도입한다면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가스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러시아한테서 도입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100% 러시아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죠. 자, 이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그 협상 실패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 POS-1 라인의 길이보다 POS-2 라인 길이가 2배나 더 길어요. 그리고 규모가 2배니까 가스관이 이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POS-1 가스관 건설비보다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이 4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도 자, 러시아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경제가 폭망 직전이거든요. 아쉬운 입장인 러시아가 절반 이하 가격으로 중국과 인도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 시세를 아마 러시아가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비싸게 살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모든 쟁점에서 다 불발이 된 거죠.
푸틴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푸틴이 모스크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다른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평양을 방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한 평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했는데 그 중에 철도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시베리아 횡단 가스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푸틴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그 철도와 가스관이 북한의 평양까지 연결된다면 북한이 쓸 수 있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제공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이 철도 에너지를 논의했다는 의미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철도와 가스 간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까지 연결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 품으로 뛰어들려면요. 중국이 이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는 큰 규모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쟁점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부산까지 시베리아 철도 가스관이 연결된다는 걸 미국이 허락해 준다면 이것은 아마 유럽 시장을 대체할 동아시아 시장이 미국이 허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지금 러시아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소위 영닉슨 전략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의 그 무기 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낙후돼 있어요. 오로지 이제 핵과 미사일 이 부분만 이제 비정상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기라는 것들이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이라든지 핵 잠수함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핵 공격 능력 이런 부분을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위협용이죠. 자기가 이제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할 게 뻔하다 보니까 자기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그런 자위적 차원에서 진행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사실 한 1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를 과거에는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또는 남조선 괴뢰. 그런데 이렇게 부르다가 1년 전부터 그렇게 안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발언들 지금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 적화 통일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겠죠. 자, 북한이 과거 수십 년간 핵과 미사일, ICBM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시작은 김일성이 명령을 내려서 시작한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손자 김정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일성이가 왜 핵과 ICBM을 개발하라고 했느냐? 이유는 뭐냐면요.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 지역은 적대 세력인 미국의 폭격기가 엄청난 폭탄을 투하하거든요. 그 폭탄의 양이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사용한 연합국이 사용한 모든 폭탄의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북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좁은 지역에 그런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북한 전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불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자, 앞으로 먼 미래에 두 번째 한반도 해방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하는 일을 막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과 ICBM을 보유하게 되면 이걸로 미국의 뉴욕이나 LA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백만의 미국 국민이 죽어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 생각이 몽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2023년 한미 핵동맹 선언이 워싱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얘기를 살짝 꺼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든이 워싱턴으로 윤 대통령을 불러들여서 한미 핵동맹 선언에 합의를 해준 거죠. 자, 북한이 있든 중국, 러시아든 간에 어떤 나라라도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보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특정 국가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은 최초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이든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그날로 북한 정권을 파멸시켜버리겠다고까지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아이디어가 우리가 핵과 ICBM이 있을 때는 미국이 감히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산이라는 게 판명된 거죠. 자기가 이제 핵을 공개했을 때는 자기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까지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024년 국군의 날에 우리가 한국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을 오픈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현무5라는 미사일이에요. 재래식 탄도미사일로는 아마 세계 최대 규모고 탄도 무게만요 8톤에서 9톤 정도 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의 역할이 뭐냐면 지하 관통탄이에요.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뚫고 내려가서 폭발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 지상으로 마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거든요. 만약에 강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하 100m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토사 같은 경우는 300m를 내려간답니다. 그런 능력을 과시한 거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 같은 전쟁 지휘부가 북한에 있는 수십 개의 방카에 들어가서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카 지역들은요 이미 다 위치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한미 연합군이 참수작전을 현무5 미사일로 진행한다면 김정은이가 깊이 지하 방카에 들어있더라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핵 보복을 받게 되고 이 참수작전을 현무5 같은 지하 관통탄을 맞게 돼 있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래식 전력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핵무기를 더 보강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이니 핵추진 잠수함이니 수상함 최근에 구축함도 진술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보복 능력 때문에 자기네를 서방 진영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